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서울시가 얼마 전에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2030 플랜하고 2040 플랜은 제가 봤을 때 일관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30 플랜 때의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그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원래 이명박 서울시장 때 만들고 오세훈 시장이 첫 번째 서울시장 할 때 그때까지는 2020 플랜을 적용했는데 2020 플랜에서는 도심이 한 개였어요. 이 광화문 도심, 여의도하고 강남은 부도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박 시장 때 서울 전역을 좀 골고루 발전시켜야겠다 해서 3도심 체계로 만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2030 플랜에서 처음 등장한 게 생활권이라는 거예요. 이걸 서울을 크게 5개 생활권으로 구분을 해서 그 자치구 실정에 맞게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 생활권 개념도 2040 플랜에서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단 이제 2040에서는 권역 생활권하고 지역 생활권 이렇게 나눠서 좀 더 이제 세분화했더라고요. 지역 생활권은 각 자치구에서 작성하는 거죠.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거지.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제 생각에는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의 그 면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 가면 갈수록 광역화, 한 몸뚱아리가 되고 있어서 2007년에 2020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었어요. 요게 서울 도시 기본 계획보다 상위에 있는 거예요. 2040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 현재 수립 중이거든요. 근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요게 나와야 이 서울 각 지역이 인천, 경기도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요걸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 7대 목표 보행일상권,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요건 그 지하철 지상으로 지나는 구간 있죠? 그걸 지하화하겠다 요거고요. 중심지 기능 혁신, 서울 3대 도심을 더욱더 기능을 고도화하겠다.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요건 핵심은 UAM이고요. 도시망공 모빌리티, 탄소 중립 안전도시 구축, 도시계획 대전환. 요건 이제 35층 룰 폐지 그거 관련인데 요건 좀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 서울시 발표도 그렇고 언론 보도도 그렇고 굉장히 그 오해 소지가 많은 내용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이제 서울시 개발 발전 관련해서는 도시 경쟁력 여기 이거죠.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요게 되겠죠. 이 2040 플랜을 보면 6대 융복합 산업 거점하고 4대 신성장 산업 거점이라는 게 나와요. 6대 융복합 산업 거점은 홍릉, 바이오 의료, 마곡 R&D, 지벨리, IoT, DMC, 문화 콘텐츠, 양재 개포, R&D, AI, 빅데이터, 마포 여의도, 블록체인, 핀테크 요 내용인데 사실 2030 플랜에서도 대략적으로 언급됐던 건데 6대 융복합 산업 거점이라고 이제 2040 플랜에서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호한 광역 접근성, 개발 가용지 보유 등으로
개발 가용지 보유란 그 철도 차량 기지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 시내가 거의 다 개발이 돼가지고 더 이상 가용 부지가 없어요. 대규모로 남아있는 땅이라고는 철도 차량 기지 그거밖에 없거든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광운대, 구로, 김포공항, 수서 문정 등을 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지정 육성하겠다. 요것도 2030 플랜에서 대충 언급됐던 건데 4대 신성장 산업 거점이라고 2040 플랜에서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4대 혁신축 활성화. 요 세 개 축 있죠. 국제경쟁혁신축, 청년첨단혁신축, 미래융합혁신축. 이 세 개 축은 이런 이름은 아니더라도 2030 플랜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2040 플랜에서는 감성문화혁신축이라고 상암수색 마곡 김포공항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2030 플랜하고 달라진 점이에요. 2030 플랜에서도 상암수색 마곡 김포공항을 연계해서 개발한다 요 말은 있지만 별도의 축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면 6대 융복합 산업거점, 이저 파란색 동그라미, 신성장 산업거점, 녹색 동그라미, 이 축마다 융복합 산업거점하고 신성장 산업거점이 이 쌍으로 다 들어있어요. 이 감성문화혁신축도 상암수색, 마곡이 융복합 산업거점이고 김포공항이 신성장 산업거점이에요. 김포공항 복합개발 있죠? 11만 평, 3조 원 들여서 개발하는 거. 거기를 말하는 거겠죠. 융복합 산업거점이나 신성장 산업거점 그 공통점이 제가 볼 때는 철도 차량 기지이거나 그 부근이라는 거예요. 왜? 서울 시내 안에 더 이상 개발 가능한 땅이 여기 빼고는 없기 때문에. 여기 창동 차량 기지죠. 여기 수서 차량 기지, 수서 역세권, 용산 장비창, 여기 수색 차량 기지, 여기 2호선 신정 차량 기지, 여기 9호 차량 기지, 여기 7호선 천왕 차량 기지, 5호선 방화 차량 기지, 9호선 개화 차량 기지. 새로운 가용 공간 잠재력을 활용한다. 복합 개발 거점으로 활용한다. 뭐 이겁니다. 서울 시내 안에 차량 기지 면적이 4.6 제곱킬로미터, 140만 평 정도 돼요. 굉장히 넓은 땅이 있는 거죠. 서울의 녹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 가용지는 고갈된 상태며 남은 공간은 주택 공급을 위주로 개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개발 제한 구역 25%를 제외하면 65%에 해당하는 시가 면적 366 제곱킬로미터 중 서울시 전체 면적은 606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미개발지는 거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철도 차량기지 거기를 개발하겠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제 4개 축 가운데 상암수색, 마곡, 김포공항을 잇는 축, 특히 이제 마곡과 김포공항 부분이 다른 곳과 좀 차이가 나는 게 2025년 기체 상용화가 목표인 UAM 노선이 지나는 거의 유일한 곳이라는 것. 그러니까 6대 융복합 거점, 4대 신성장 산업 거점 외에 또 UAM까지, 그러니까 3가지 핵심 요소가 다 들어있는 곳이 마곡 김포공항 일대다. 저는 이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2025년에 상용화 시범노선 운영은 김포공항에서 용산까지예요. 삼성 잠실 수서는 2025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광역 노선을 확보하겠다. 이게 이제 서울시하고 국토부 계획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용산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과연 용산까지 가는 이게 될까? 저는 좀 의심스럽고 용산을 못 가고 이제 여의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10월에 MBC 보도인데
용화대 때문에 정부가 UAM 노선을 용산이나 강남 쪽으로는 못 가고 한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계양 테크노밸리까지, 또 한 노선은 일산 킨텍스 김포공항 여의도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상공을 지났네 아니네 이게 논란이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UAM이 용산을 그냥 지나간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경호하고 보안 문제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곡 관련해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입니다. 마곡 광역 중심 인접 지역과 연계한 지식 기반 산업 거점으로 육성. 마곡 광역 중심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된 김포공항 일대를, 김포공항 복합개발하는 곳 있죠? 거기가 도시재생 혁신지구예요. 일대를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자원과 가용지를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김포공항 복합개발, 면적 11만 평에 사업비가 3조 원이죠. 마곡 광역중심은 마곡 산업단지의 산업기능을 지원하고 국제업무 상업중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호텔, 컨벤션센터, 상업문화 여가시설 등을 확충한다. 글로벌 경쟁력, 국제업무 요 단어가 등장합니다. 2030 플랜에서는요, 마곡 관련해서 상업과 연계하여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나와요. 글로벌이니 국제업무니 이 단어는 2030 플랜에서 마곡과 관련해서 안 나왔어요. 근데 2040 플랜에서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곡이 김포공항 바로 옆이잖아요. 붙어 있죠. 그리고 서울 시내 안에서 인천공항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김포공항, 인천공항은 공항철도로 연결되고, 그래서 서울시가 마곡과 김포공항 일대를 좀 더 기능을 좀 확장시키고 국제 업무 기능을 좀 더 부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내용입니다. 마곡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김포공항으로 이어지는 남북죽은 수산물 시장 관광 자원화 및 대규모 공원 녹지축 연계로 기능 활성화 추진. 이것도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이에요. 2030 플랜에서는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운전면허 시험장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운전면허 시험장 합치면 9만 평이거든요. 요게 2040 플랜에서 언급됐다는 얘기는 서울시가 여기 개발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서울 시내 안에 이제 더 이상 개발 가능한 가용 부지가 철도 차량기지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아니지, 사실상 없지. 근데 마곡 및 김포공항 일대는 가용 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방화 차량기지 건폐장 12만 평 있죠. 선암물 재생센터가 32만 평이에요. 2028년, 29년까지 다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공원, 체육시설, 행복주택 2,500세대 그거 짓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32만 평 있죠. CJ 가양공장 부지 3만 5천 평 있죠. 여기 수명산파크 1, 2단지 앞쪽에 있는 유보지 3만 3천 평 있죠. 13단지 옆에 군부대 2만 평 있죠.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전면허 시험장 9만 평. 김포공항 복합개발지역 11만 평. 엄청나죠. 그리고 계양테크노밸리 101만 평. 대장신도시 104만 평. 고촌 물류단지 27만 평. 제가 이것 때문이라도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
그게 확정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봐야 이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 김포, 고촌의 물류단지와 연계해서 마곡, 김포공항 일대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남북 통일이 되거나 아무튼 한반도 안보 환경이 바뀌어야 가능하겠지만 이 수명산파크 남쪽 바로 붙어가지고 그 일공수 여단이 있습니다. 20만 평이나 됩니다. 요거 이제 한반도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면 이거 이전하겠죠? 아무튼 마곡 김포공항 일대는요, 제 생각에 서울 시내 안에서 이렇게 가용 부지가 넓은 곳이 없어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지 마곡에 살아서가 아니라 이 가용 부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점에서 마곡 김포공항 일대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용산 얘기를 할게요. 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용산은 광역 중심 7곳 가운데 하나예요. 뭐 서울도심 여의도와 연계한 한강 중심 국제업무 중심지다. 용산 정비창을 국제경제혁신축의 핵심으로 조성한다. 글로벌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여 국제 비즈니스, 마이스 기능을 강화한다. 도심 항공교통, UAM, 수상교통 등 미래교통수단 인프라 확충, 여의도 간 연결성을 강화한다. 용산공원도 있고, 그러면서 용산은 3도심의 기능적 연계를 지원하는 공간이자 용산 대통령실이 위치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상징 거점으로서 3도심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용산은 광역 중심 가운데 하나지만 광화문 도심, 여의도 영등포 도심, 강남 도심과 맞먹는 기능을 부여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용화대 때문에 과연 제대로 개발될까? 저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용산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3대 도심 보세요, 위치를. 용산은 이 3대 도심의 거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로 봐도 거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17만 평이나 돼요. 용산 정비청 부지가. 광화문 도심은 역사문화 유적이 많고, 그 전에 이제 청와대 있고, 주한미 대사관도 있고, 정부 종합청사도 있고, 그런 역사문화 유적 안보시설이 많아서 고층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없죠. 여의도 영등포 강남은 1970년대 초반부터 개발을 해서 50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좀 늙었어요. 이 3대 도심이 제대로 할 수 없는 초고층 고밀도 개발 기능을 용산에 넣으려고 했던 거죠. 용산 개발을 제대로 해야 3대 도심도 지를 받아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용산이 용화대 때문에 제대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냐. 북한 무인기가 용화대 상공을 지나갔느니 마느니 하는 이 판국에 과연 용산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2040 플랜을 제가 읽고 나서 든 느낌은요. 이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이 혹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다시 기존의 청와대로 돌아가는 걸, 그러니까 원대 복귀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광화문 도심은 이렇게 4개 축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 여의도는 이게 용산과 연계해서 개발을 하겠다. 여의도가 제방 안쪽 면적이 88만 평에 불과합니다. 도심 지구는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때 영등포 준공업 지역과 묶어가지고 여의도 영등포 도심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문제는
영등포 준공업 지역이 이미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요. 요거 이제 재개발해야 되는 건데 수만 개의 사유재산권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아요. 일관되게 개발하기도 힘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박 시장 때 용산 개발과 여의도 개발을 묶었죠. 통합 개발하겠다고. 여의도는 용산과 제대로 묶여야 제대로 클 수 있어요. 근데 용산이 제대로 개발될 것이냐? 그런 지금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테헤란로 중심축인데, 강남도 이제 50년 넘어서 늙었죠. 그래서, 여기 영동대로 통합개발,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그리고 이제 GBC, 정몽구 회장이 감정가 3배인 10조 5천억 원에 한전 땅을 샀죠. 105층짜리 초층 빌딩을 짓겠다고. 근데 현재 현대기아차 그룹의 실권을 쥐고 있는 정의선 회장은 105층 빌딩 지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 보면 50층짜리 빌딩 3개 짓겠다. 왜냐하면 100층 넘어가면 건설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50층짜리 3개 지어서 그럼 한 1조 5천억, 2조 원 정도 남는데요. 그 돈 가지고 이제 뭐 연구 개발에 투자하겠다. 뭐 그 생각인 것 같은데, 이 GBC 이것도 이거 두고 봐야 돼요. 이거 105층 빌딩 안 들어설 수도 있어요. 2040 플랜에서는 서울 3대 도심을 제대로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높이 규제도 완화하고 용적률 기준도 완화하고 개발 방식도 정비하겠다. 뭐 이 내용입니다.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미 설명드린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40 플랜 7대 목표 가운데 하나가 기반시설 입체화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 서울 시내 안에 철도가 지상으로 지나는 구간이 101km나 돼요. 그 가운데 일부는 지하화하겠다. 2040 플랜을 보면 영등포에서 신도림 구간 지하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서울역, 용산역, 노량진, 영등포 여기도 뭐 지하화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수색하고 서울역 여기는 이제 경의선 철도 구간이거든요. 여기도 지하화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어요. 서울 시내 철도 지상 구간 101km 전체를 지하화할 수는 없죠.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데크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곳은 데크화로 지역 연결 및 공간 창출. 쉽게 말하면 뚜껑 덮어가지고 개발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보행 일상권. 이건 이제 뭐 인구 2, 3만 명의 행정동 한두 개. 여기를 도보로, 중요한 게 도보입니다. 도보로 30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지역 기반 일자리 도 만들고 문화도 즐길 수 있고 녹지도 즐기고 모빌리티도 이용할 수 있고 수변 여가도 즐길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공간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고요. 25개 자치구를 경유하는 물길 수변 잠재력 발굴 필요. 오세훈 시장이 원래 물을 좋아하잖아요. 서울 시내 안에는 이제 한강이 이제 흐르고 권역 하천이 4개가 있습니다. 홍제천, 안양천, 중랑천, 탄천, 그리고 지류하천이 38개나 있어요. 요걸 제대로 개발하겠다. 뭐 이 내용입니다.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거.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 용도지역제 비연도 조닝으로 전면 개편, 35층 높이 규제 삭제. 요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용도지역제를 비연도 조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 요건 뭔 뜻이냐면요. 1830년대, 40년대 이후부터 이제 서유럽 국가들이 급속하게 이제 산업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책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 맨체스터 이런 데 보면 뭐 높은 굴뚝에서 뭐 시꺼먼 연기 펄펄 막 피어오르잖아요. 그때는 이제 석탄 떼던 시절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도시는 삭막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막 산업화가 시작되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도시는 주거 지역, 공업 지역, 상업 지역으로만 나뉘어 있었어요. 녹지 공간이 없었다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이후에 주거 지역, 공업 지역, 상업 지역, 녹지 지역 이렇게 나눴죠. 문제는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도시의 이들 지역이 딱딱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주거, 어떤 지역은 공업, 어디는 상업, 어디는 녹지 이런 식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요런 식의 구분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래서 한 권역 안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광, 업무 이런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의 용도 지역제를 다기능 복합 용도로 바꾸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요게 비욘드 조닝 개념이에요. 요건 제가 봤을 때 타당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35층 높이 규제 삭제 이건데 요게 이 서울시 설명도 그렇고 언론 보도가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착시를 유발하도록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서울시 보도 자료인데요. 그동안 서울 전역에 일률적 정량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 연면적 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볼 때 지금같이 칼로 자른 듯한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된다. 또한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강 등 경관 조명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진다. 서울시 보도자를 보면 2030 플랜에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상업 준주거 지역으로 도심 광역 중심인 곳은 복합,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뭐 상업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요건 51층 이상 가능해요. 주거는 35층 이하야. 상업 준주거 지역인데 지역 지구 중심은 복합일 경우는 50층 이하, 주거는 35층 이하. 중공업 지역인데 도심 광역 중심일 경우에는 복합은 50층 이하, 주거는 35층 이하. 과거 박원순 시장 때도 50층 이상 지을 수 있었어요. 요 상업 준주거 지역이면서 도심 광역 중심일 경우에는. 근데 서울시 보도자료는 그 이전에는 마치 서울 시내 그 어느 곳이든 35층 이상은 절대 지을 수 없었던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도자료는 이렇게 써놓고. 옛날에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두부를 칼로 자른 듯한 이런 모습이었는데 2040 플랜에서는 이렇게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 수치 기준은 없애겠다. 근데 그래 놓고 나서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정 높이 계획 결정. 이 말은요. 서울 시내 그 어디나 무조건 다 3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해서 어디는 가능하게 해주고 어디는 그러니까 35층 이상으로 가능하게 해주고 어디는 35층 이상 안 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말은 제가 봤을 때 2040은 2030에 비해서 좀 더 유도리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의 유도리가 있다는 뜻이지 완전히 달라졌다 이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자,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요. 2015년 박 시장 때 나온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본보고서 2-1권 지구별 가이드라인 367쪽을 보면요. 이 그림이 나와요. 한강대교에서 여의도 일대를 보면 현재는 이 모양이라 이거예요. 스카이라인이. 근데 앞으로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바꿔야 한다. 그래서 파크원이 69층으로 허가가 나온 거예요.
이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위해서 마포대교에서 여의도 일대를 바라보면 현재는 이런 모양이다 이거예요. 여의도 아파트라는 게 다 여기 뭐 이렇잖아요. 두부를 칼로 잘라 놓은 듯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의도 아파트를 앞으로 재건축을 허용할 때는 이렇게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요 높이로 허용을 해주겠다. 아니 박 시장 때 이렇게 그림까지 소개하면서 여의도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슨 서울시 보도자료는 옛날에는 말이야 서울시내 그 어디나 두부를 칼로 잘라 놓은 것처럼 밋밋한 스카이라인이었다. 근데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 이제 바뀌게 됐다.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건 글쎄 뭐 오세훈 시장이야 자기 치적 내세우고 전임 시장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뭐 정치적 의도로 그랬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 서울시 보도 자료를 보면 뭐 높이 규제를 없애버리면 용적률은 유지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건물이 슬림하게 돼가지고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통경축이에요. 통경축 확보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통경축이 그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 2월 매일경제 50층 꿈 이룬 잠실 5단지 서울 재건축 시계 빨라질까? 오세훈 시장 취임하고 나니까 잠실 5단지 50층으로 재건축하게 됐다 이거죠. 한데 2017년 9월 박원순 시장 시절 중앙일보 보도예요. 은마는 49층 안 된다면서 잠실 5단지는 50층 통과한 까닭. 박 시장 때 잠실 5단지 50층 재건축하게 해주겠다고 이미 서울시가 방침을 세웠었어요. 오세훈 시장 취임하고 난 다음에 방침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잠실은 왜 50층이 가능했냐? 거기는 광역 중심이니까.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음마가 49층 안 된 이유. 여기는 도심도 아니고 광역 중심도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딴 이유 없어요. 작년 10월에 음마 아파트가 19년 만에 서울시 도계의 심의를 통과했어요. 근데 35층으로 통과했어요. 언론들 보도대로라면 음마 50층으로 통과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5층. 박 시장 때 방침이 35층이에요. 그대로 통과한 거예요. 물론 음마 아파트 주민들은 나중에 50층 재건축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 거의 제로예요. 안 돼요. 왜? 음마를 50층으로 재건축 허가해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자기들도 50층, 60층, 70층 여의도처럼 해달라고 하지. 그걸 서울시가 무슨 수로 감당을 해요? 서울시 보도 자료에는 2030 플랜 때 뭐 수치화된 층수 규제를 삭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기준 세울 거예요. 안 그러면요. 어디는 뭐 50층으로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럴 때 서울시가 뭐라고 답을 할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머리띠 두르고 다 서울시장 쳐들어올 텐데 무슨 수로 그걸 갖다가 감당할 거냐고요. 음마아파트 주민들이 GTX C 지하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이유는요. 50층 재건축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마아파트 주민들은 나중에 50층으로 재건축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근데 고층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건물 안정성을 위해서 지하로 많이 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GTX C 지하 통과에 반대하는데 지금 국토부 입장은 완강하잖아요. 다른 지역은 GTX 다 통과하는데 왜 음마만 특별대우 요구하냐.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 올해 1월 9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35층 룰 폐지 마냥 반길 수 없는 이유.
서울시가 마냥 공짜로 초고층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건 아니다. 35층 룰은 폐지됐지만 용적률 등 나머지 규제는 유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층수를 높이려면 서울시에 기부 체납해야 하는 부지나 임대주택이 크게 늘어난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처음 서울시장 했을 때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단지마다 부지의 25% 정도를 기부 체납으로 요구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기부 체납 많이 요구할 거다. 그동안 서울 새아파트 층수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나왔던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최고 35층으로 제한됐다. 이거 왕창 틀린 보도잖아요. 앞에서 봤잖아요. 그곳에 토지 용도, 그 다음에 거기가 도심이냐, 광역 중심이냐, 지역 중심이냐, 지구 중심이냐에 따라 50층 이상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도한단 말이에요. 박원순 때는 서울시나 그 어느 곳이나 35층 이상은 안 됐던 것처럼. 더군다나 한강변에 배치하는 아파트라면 높이가 15층 이하로 더 줄어들었다. 잠실 중호 5단지 한강변에 있잖아요. 거기는 왜 50층이 가능해? 이 말은 이거 뭐냐면요. 박 시장 때 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할 경우 한강과 가장 가까운 맨 앞동은 되도록이면 15층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어요. 왜냐? 한강변 따라서 산책로가 있잖아요. 시민들이 산책하는데 한강과 가까운 맨 앞동이 너무 높아버리면 한강변에서 저 관악산도 안 보이고 뭐 남산도 안 보이고 북한산도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한강과 가까운 맨 앞동에만 이런 방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일보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모두 15층 이하로 딱 짭으로 뚫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잖아요, 지금. 아니, 잠실 주공 5단지가 한강변 바로 옆에 있는데 50층 재건축을 이미 박 시장 때 방침이 정해졌는데,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언급하는 건요, 이런 뭐 조중동이나 경제지가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 요걸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식으로 보도하니까 시민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옛날에는 2030 플랜 때는 서울 시내 35층 이상 절대 안 됐네. 근데 오세훈으로 바뀌니까 35층 이상으로 가능하게 됐네. 이 정도가 아니라 서울 시내 그 어느 곳이나 주민들 마음대로 무조건 35층도 가능하고 50층도 가능하고 60층도 가능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30 플랜과 2040 플랜은 큰 틀에서 보면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더구나 생활권 계획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일관된다. 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2040 플랜에서는 혁신축이라는 4대 혁신축이라는 걸 설정을 했다. 그리고 6대 융복합 산업 거점, 신성장 산업 거점을 설정한 게 눈에 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마곡을 중심으로 서부축 전체를 분석하는 유튜버 입장에서 본다면 김포공항 마곡 일대는 융복합 산업 거점, 신성장 산업 거점 외에 UAM, 미래 도시망공 모빌리티, 그거 3개까지 겹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게 오늘 동영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